저는 이렇게 재무부가 국채 발행 규모를 축소한 이유가 11월 미국 대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제 시장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자산 시장을 상승시키려는 의지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금리가 높건 낮건 관계없이 성장주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테마인 AI와 로보틱스, 최대 수혜주는 될 수 있다. 이제 올해 이제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지만 이제 금리나 시그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미국발 금리나 시그널이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는 금리나 시그널이 나왔는데도 사실 1월에는 좋지 않다가, 네. 1월 말부터 저 PBR 밸류 프로그램 얘기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가동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증시 활황이. 성장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 사실 금리나 시그널과 묶이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이제 미국은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주식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안 좋았던 거는 사실 금리 탓보다는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좀 그랬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되게 이제 연말이나 연초 되면은 그 주식 시장이 어떨 것 같으냐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방송에 나가서도 저는 그래 우리나라는 좀 예측하기 너무 힘들어서 그냥 미국을 먼저 예측하고 그것에 커플링해서 우리나라를 예측하는데 연동해서, 그래서 이제 주식이 좋을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미국은 또 좋은데 우리나라는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셈이 됐는데, 저는 우리나라는 어쨌든 좀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성장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금리 인하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건 아니고, 금리가 높건 낮건 관계없이 성장주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이제 성장주가 시대의 패러다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작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루닛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10배씩 올랐는데, 이런 성장주들이 작년에 금리가 낮아서 오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금리는 사실상 사사 최고치였는데 성장주는 작년 내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성장주가 현 시대의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저는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제가 좀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금리가 인하되면 성장주에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저는 이미 실제로 금리 인하가 됐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FOMC 이후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 도중에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날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한 2주 전인가? 그때쯤 해서 이제 비농업 고용 지표가 이제 예상치를 엄청나게 크게 사실 2배 가까이, 웃돌면서 금리가 또 그날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고용이 좋으면 5월에도 이제 금리 인하가 또 어려울 것이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예측을 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더 주의 깊게 또 관찰을 했던 거는 미국 재무부 국채 발행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재무부가 2분기 국채 그날 한 얼마 전에 발표를 해서 채권 발행 계획을 발표했는데, 생각보다 국채 발행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이렇게 국채 발행이 축소되면 채권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공급이 줄어들면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서 금리가 하락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재무부가 국채 발행 규모를 축소한 이유가 11월 미국 대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제 시장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자산 시장을 상승시키려는 의지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임기 중에 자산 시장을 상승시킨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재선이 안 된 대통령은 사실상 현재 트럼프에는 없다 그럽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입장에서도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산 시장을 상승시켜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는 그 시장 금리가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저는 재무부에서 채권 발행을 축소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미국 주식 시장은 사실상 이미 이제 금리가 인하된 것과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 내내 보면은 누구 다 나와가지고 연준 위원들이 계속 매파적 강성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농업 고용 지수도 굉장히 좋았고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줄었고요. 하여간 이런 지표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탄한 노동시장 여건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노동시장이 좋아지면 다시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면 다시 인플레가 재발될 것이다, 이런 염려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금리 인하가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 이런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재가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지난주에 420억 달러 이제 10년물 국채 입탈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또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량이 소화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시장에서 염려를 했었는데 결과는 긍정적이었고 입찰 금리가 시장 금리보다도 낮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쭉 나타나냐 하면 시장에서는 이미 금리 인하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낮아질 거니까 국채 입찰을 해도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할 거니까 국채 가격은 상승할 것이고 결국은 이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는 아직 동결이 되어 있지만 이미 시장 금리를 낮추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은 시작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시장 금리가 낮아지면 기준금리와 관계없이 시장은 기준금리를 낮춘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성장주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다라는 시선으로 경제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실제로 이제 설이 막 끝난 2월 13일입니다만 미국 주식이 계속해서 올타임 하이, 계속해서 강세이기 때문에 고용 지표부터 해서 모든 지표가 좋은데도 금리 인하가 늦춰질 거라는 세간의 전망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계속해서 가고 있어서요.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하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성장주는 금리 인하 여부와는 상관없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좋다. 분위기가 지금 좋은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성장주를 좀 지켜봐야 되느냐는 나중에 얘기를 좀 나눌 텐데 실제로 이제 성장주 하면 떠오르는 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네이버와 카카오. 국내 대표 성장주죠. 대표 인터넷주인데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에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2020년, 21년에만 해도 40만 원대까지 네이버도 맞습니다. 갔고 30만 원대에 물려 있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맞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 MTS가 좋아져가지고 어떤 종목을 딱 누르면 어깨 정도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인지 이렇게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물려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주가 좀 전망해 주시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카카오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말씀하신 그때 2년 전인가요? 플랫폼 기업들이 대세 상승을 할 때 저는 그 전에 이제 카카오 하고, 그러니까 그 코로나 이전이었죠. 카카오하고 이제 네이버는 사실 보유를 하고 있었던 상태인데, 그 당시에 이제 카카오를 싹 팔고 네이버로 이제 싹 옮겨 탔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카카오는 제가 없고 네이버는 아직도 제가 갖고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카카오보다 네이버를 좋게 봤던 이유는 사실 이제 그 성장성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 카카오는 웹툰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내수 관련 산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네이버는 글로벌 사업으로 계속 영역을 확장하다 보니까 성장성이 더 앞으로 크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보면 요즘도 이렇게 유튜브 보면 네이버는 내수 산업이라 어쩌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는 어떤 거에 비유를 드냐면 삼성전자가 아직도 TV나 냉장고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는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에서 글로벌화가 가장 잘 돼 있는 기업 5개를 뽑으면 그 중에 하나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네이버에는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페이도 있고 쇼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핫한 분야 2가지 AI하고 로보틱스에 대해서만 네이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저는 이제 네이버가 AI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 이렇게 그때 그 실적 발표 때 보니까 컨콜에서 4분기에는 이제 삼성전자의 하이퍼클로버 X 관련 매출이 발생되었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내부의 그 생성형 AI 구축이 이제 그 필요한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첫 번째로 이제 매출이 발생된 경우고요. 또 그 컨콜에서 또 밝혔던 게 12월에 한국은행과 MOU를 체결해서 그 한국은행의 데이터를 요약 추천해주는 대국민 서비스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 하고요. 올해는 이제 다양한 금융권 기업들 아니면 대기업 그 계열사들하고 이제 그 AI 관련 매출이 확대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생성형 AI에 투자를 많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메타 같은 경우도 보면 어마무시하게 투자한다고 발표도 하고 막 이랬는데, 이걸 이제 반대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AI 기업들은 이걸 이제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돈 규모도 그렇고 너무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의 그 AI 그런 그 생성형 AI 기업들은 이거를 사실 포기하는 수밖에 없고요.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국내 유일의 생성형 AI 플랫폼 사업자로 남을 수 있는 그 사업자는 네이버밖에 없다. 이런 거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글로벌이 아닌 국내 생성형 AI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클 것이다.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향후에 네이버가 독점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또 사우디 사업이 가속화되고 있고 그런 점을 감안하면 ICT 사업이 글로벌로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사람들이 네이버의 그 뭐 생성형 AI가 뭐 좀 만족스러우지 못하네 어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생성형 AI의 밸류는 감소하기보다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내수 기업으로 봐야 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사실 그 후로는 카카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안 해가지고 사실 최근에 카카오는 업데이트가 제가 잘 안 돼 있는 상태이긴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AI를 활용해서 그 광고나 커머스 부분에서 이게 개인마다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이제 또 이렇게 그 사업 효율성을 극대화할 걸로 예상이 되고 또 AI 기술을 활용한 그 플랫폼을 또 고도화해서 컨텐츠 강화에 따른 그런 체류 시간의 확대, 트래픽 증가, 성장 이런 게 기대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특이한 거가 이제 굉장히 또 보면 비용 통제에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사실 성장 기업들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크게 신경 안 쓰는데 네이버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 보니까 비용을 굉장히 그 통제를 많이 해갖고 4분기에 최대 실적을 냈고 2024년 실적도 굉장히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올해 웹툰 엔터테인먼트, 네이버 웹툰이죠. 웹툰 엔터테인먼트 미국에 상장할 계획인데 이것도 모멘텀으로 어느 순간인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로봇인데요. 유튜브를 보면 얼마 전에 이거 한재건 한양대 로봇공학과 교수님이 이제 그 출연을 하셔가지고 인터뷰한 걸 봤는데 그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로봇 기술이 가장 발달한 회사가 네이버다. 사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네이버 사옥에는 그 루키라는 로봇이 직원들과 같이 지금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을 좀 찾아보니까 루키가 이제 그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쭉 이동을 하고 커피를 사오라 그러면 가서 이제 커피도 주문해서 사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택배를 배달하신 분들이 네이버 사옥 앞에다가 그냥 택배를 쫙 갖다 놓으면 이 로봇이 스스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주인을 갖다 준다 그럽니다. 예. 근데 이제 로봇이라고 하는 게, 국내 산업끼리 경쟁하는 내수 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게 글로벌 업체와 경쟁을 해야 되는 글로벌 산업인데, 가장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테슬라가 그 로봇 기술을 굉장히 빨리 진화시켰지 않습니까? 무슨 이게 계란 짚는 것 같은 이런 것도 이렇게 압력을 조정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 이렇게 이제 테슬라가 굉장히 이렇게 빨리 로봇을 발전시킨 이유가 이제 막강한 자본력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 글로벌 기업들 간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자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막강한 자본력을 갖춘 그런 로보틱스 회사는 제가 보기에는 그 삼성전자가 뒤에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글로벌 경쟁에서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 살아남는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하여간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기업 두 개를 꼽으라면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네이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이버에서는 단지 이걸 아직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네이버 로봇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달된 로봇 기술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최근에 가장 핫한 테마인 AI와 로보틱스 최대 수혜주는 네이버가 될 수 있다. 이런 면이 언젠가는 또 부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게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요거는 제가 그냥 보고서를 보고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작년 여름에 그 다울투자증권 보고서를 봤는데 그 제목이 뭐였냐면 8월 24일 하이퍼클로버 X 공개 패를 까보지 않아도 승부는 이미 났다 이런 건데요. 자, 여기 보면은 그 하이퍼클로버 X의 가장 큰 강점은 B2B 가격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B2C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얼마 이렇게 정액제로 비즈니스 구독 모델을 채택을 하는데 B2B 같은 경우에는 사용량에 따라서 이제 기업에 그 과금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사용량의 기준이 되는 게 토큰인데 토큰은 AI 모델이 언어를 분해하는 단위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그 챗GPT는 동일한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한글을 사용할 때보다 토큰량이 4배가 더 필요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챗GPT하고 하이퍼클로버X의 성능이 만약에 똑같다고 할지라도 챗GPT가 B2B 같은 경우에 4배가 더 비싸다는 얘기죠. 그래서 표를 보면은 여기 한 400% 정도 비싸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심지어 한글에 있어서는 또 성능도 하이퍼클로버X가 더 뛰어나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데이터가 많으니까. 그래서 비용과 성능 면에서 모두 다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X가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성장 가능성이 아직도 여력이 많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이제 뭐 AI와 로봇 사업에서 국내에서는 뭐 압도적인 성능을 이미 보유했다라는 말씀이신데, 말씀 주시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모셨던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님도 네이버 하이퍼클로버X나 구글 바드나 챗 GPT 모두를 써야 인공지능 툴을 쓰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납니다. 뭐 보셨던 구독자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HWP 파일은 네이버의 AI 툴이 유일하게 읽어드릴 수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또 그런 AI 활용도가 있다. 그런 얘기를, 말씀 하셨네요.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